이준영은 낡은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연필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펼쳐진 공책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과 함께 어지럽게 쓰인 메모들이 가득했다. 새벽 2시. 방 안에는 컵라면의 희미한 냄새와 함께 피로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하늘이 수많은 불빛으로 빛났지만 그의 작은 고시원 방은 그 불빛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그는 22살의 대학생이었다. 수학을 전공하는 그의 재능은 빛났지만 현실은 늘 그를 짓눌렀다.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그리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 이성호 씨가 남긴 막대한 빚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아버지는 늘 우리에겐 빚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준영은 그 말의 무게를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그의 삶은 오직 빚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그의 방은 소박했다. 낡은 책상 위에는 늘 몇 권의 전공 서적과 달아해진 노트북이 전부였다. 벽에는 계산이 복잡하게 얽힌 수식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들이 붙어 있었다. 그는 늘 혼자 저녁을 먹었다.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이나 컵라면이 그의 주된 식사였다. 차갑게 식은 음식, 컵라면에서 피어나는 김, 그리고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그의 고독한 식사를 채웠다. 그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그의 어머니 박선영 씨는 그의 빚 때문에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고 그에게 의지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에게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이준영은 어머니에게 빚밖에 없다는 현실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고 낮에는 학교 수업을 들었으며 저녁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히고 거칠어졌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는 오직 어머니의 건강과 자신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 이성호 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 아버지는 늘 우리에겐 빚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눈빛은 늘 알 수 없는 비밀을 담고 있었다. 아버지는 과묵한 사람이었고 좀처럼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준영은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가족에게 거대한 빚을 남기고 떠난 것에 대해 알 수 없는 서운함과 원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낡은 지갑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이준영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웃음은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늘 우리에겐 빚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때때로 알 수 없는 모순을 보였다. 그는 늘 낡고 해진 옷을 입었고 값비싼 물건을 사는 법이 없었으며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그는 이준영 몰래 어려운 이웃을 돕곤 했다. 이준영은 우연히 아버지가 동네 독거노인에게 몰래 쌀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하루는 이준영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지하철역 앞에서 한 노인이 추위에 떨며 낡은 담요를 깔고 앉아 신문을 팔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노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낡은 신문들은 바닥에 흩어져 나뒹굴었다. 노인은 허리가 굽은 채 신문을 주우려 애썼지만 그의 손은 떨렸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노인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차거나 못 본 척 지나갔다.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
이준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고 그의 시간은 늘 돈으로 환산되었다. 하지만 그는 노인의 떨리는 어깨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과 함께 세상의 외면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약자들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노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흩어진 신문들을 조심스럽게 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갑을 열었다. 겨우 몇 장 남은 지폐 중 가장 큰 금액인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할아버지, 이걸로 따뜻한 거라도 사 드세요. 신문은 제가 다 살게요. 그는 노인의 손을 잡고 잠시 어깨를 토닥였다. 노인은 놀란 듯 민준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놀라움과 함께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준영은 그 미소를 보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작은 행동은 노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의 내면에 숨겨진 강직함과 연약한 존재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준영의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늘 숨겨진 폭풍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알 수 없는 의문과 그가 남긴 빚더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갇혀 살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진실을 향한 갈증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이성호 씨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습관이 있었다. 그는 늘 밤늦게 아무도 모르게 집의 가장 깊숙한 곳, 낡고 어두컴컴한 천장 다락방에 올라가곤 했다. 다락방은 먼지로 가득했고 쾌쾌한 냄새가 났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작은 괴짝 하나를 꺼내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괴짝은 낡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특별함이 없어 보였다. 이준영은 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그저 노인의 고집이라고만 생각했다. 아버지는 괴짝을 만지작거리며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곤 했다. 공정, 정의, 진실은 숨겨져 있다. 이준영은 그 말들을 그저 늙은 아버지의 넋두리라고만 생각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그 괴짝을 이준영에게 물려주며 이준영, 네가 힘들어질 때 이 괴짝이 너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마라.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 이준영은 괴짝을 열어보려 했지만 괴짝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자물쇠를 풀 수 없었다. 그는 괴짝을 천장다락에 그대로 숨겨두고 이따금 그 괴짝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괴짝의 표면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마치 고대 언어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준영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패턴을 읽어내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타고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학창시절 복잡한 수학 문제나 퍼즐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풀어내는데 능했다. 그의 직관은 때로는 논리와 과학을 뛰어넘는 듯했다. 그는 이 능력으로 아버지의 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 능력을 그저 타고난 감각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의 손목에는 어린 시절 생긴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기계 부품에 베인 듯한 날카로운 흔적이었다. 그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사건의 흔적이었다. 이준영의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늘 숨겨진 폭풍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알 수 없는 의문과 그가 남긴 빚더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갇혀 살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진실을 향한 갈증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고요한 폭풍 전야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미스터리가 서서히 베일을 벗을 참이었다. 그는 그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준영의 낡은 책상 위에는 여전히 빛 독촉 고지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도시의 소음은 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아버지가 남긴 우리에게 빚밖에 없다는 말은 그의 뇌리에 박혀 그를 짓눌렀다. 그는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끝없이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어머니 박선영 씨는 그의 빚 때문에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녀의 잦은 기침소리는 이준영의 마음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집마저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의 삶은 오직 돈과 빚이라는 현실에 갇혀 있었다. 학자금 대출 상환 기한은 다가왔고 어머니의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응시했다. 아버지의 낡은 괴짝이 숨겨진 다락방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 괴짝을 그에게 물려주며 이준영, 네가 힘들어질 때 이 괴짝이 너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마라.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었다. 당시 이준영은 그 말을 그저 노인의 넋두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괴짝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것이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랐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상철. 그는 이준영 가족에게 가장 악랄하게 돈을 받아내는 사채업자였다. 그의 목소리는 늘 칼날처럼 차가웠고 그의 요구는 늘 무자비했다. 이준영 씨,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내 집 날아가는 거 알지? 내 어미도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감히 나를 우롱해. 김상철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준영을 어린애 취급하며 깔봤다. 너 같은 놈은 평생 그렇게 빚이나 갚다 죽을 팔자야. 네 아비처럼. 이준영은 분노의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김상철의 모욕적인 말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다. 그는 절망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김상철은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잔인한 사채업자였다. 그는 이준영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파멸시키려 했다. 그 순간 이준영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준영, 네가 힘들어질 때 이 괴짝이 너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이준영은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낡은 사다리를 타고 천장 다락으로 향했다. 다락방은 먼지로 가득했고 쾌쾌한 냄새가 났다. 그는 구석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낡은 괴짝을 꺼냈다. 괴짝은 낡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특별함이 없어 보였다. 자물쇠는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다. 이준영은 괴짝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드라이버로 쑤시고 망치로 내리치고 발로 차보기도 했다. 하지만 괴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초조함이 밀려왔다. 아버지가 이 괴짝에 뭔가 중요한 것을 숨겨두었을 거야.
제발, 제발 열려라. 그는 직감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괴짝의 표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알 수 없는 문양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것들은 마치 고대 언어처럼 보이기도 했고 복잡한 회로도 같기도 했다. 이준영은 문득 아버지의 특이한 습관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늘 밤늦게 아무도 모르게 다락방에 올라가 그 괴짝을 만지작거리며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곤 했다. 공정, 정의, 진실은 숨겨져 있다. 이준영은 그 말들을 그저 넋두리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의 직감은 이 문양과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어떤 비밀스러운 암호임을 알려주었다. 이준영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만지작거렸다. 어린 시절 겪었던 불분명한 사고의 흔적이었다. 아버지는 이 흉터를 볼 때마다 묘한 불안감을 느꼈고 그에게 이준영, 너는 이 흉터를 잊지 마라. 이 흉터는 너의 진실을 담고 있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었다. 이준영은 흉터가 괴짝의 암호와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흉터의 모양, 그리고 그 흉터가 남겨진 위치를 유심히 살폈다. 그는 괴짝의 문양과 자신의 손목 흉터의 모양을 번갈아 보며 해독을 시도했다. 그의 천재적인 수학적 사고력과 뛰어난 통찰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양 속에서 특정 숫자 배열과 기하학적 패턴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마치 흉터의 모양과 묘하게 일치하는 듯했다. 그는 이 패턴을 이용하여 괴짝의 자물쇠를 풀 수 있는 비밀번호를 찾아내려 했다. 밤을 지사오며 괴짝에 매달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와의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학창시절, 아버지는 늘 그에게 진실은 숫자에 숨겨져 있다고 가르치곤 했다. 그의 아버지는 사실 과거 천재적인 금융 분석가였다. 그는 숫자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능력으로 수많은 기업의 비리를 밝혀내고 사회의 불의를 바로잡는 데 헌신했다. 그러나 그는 거대한 금융 비리를 파헤치다 할 수 없는 세력에 의해 빚쟁이로 위장되어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를 매장시킨 장본인은 당시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였던 강태식 회장이었다. 강태식은 이성호의 능력을 탐내 그의 모든 연구 자료와 성과를 강탈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우리에겐 빚밖에 없다는 아버지의 말은 사실은 그가 당한 거대한 음모와 희생을 감추기 위한 마지막 방편이었다. 이준영은 괴짝 표면에 새겨진 문양들이 사실은 복잡한 금융 암호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 암호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그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밤샘 작업 끝에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괴짝의 자물쇠가 풀렸다. 괴짝 안에는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 이성호의 필체로 사랑하는 아들 준영에게 이 노트를 네가 보고 있다면 아버지는 너를 믿었다. 너만이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우리의 모든 진실은 이 노트와 함께 이 시대의 가장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USB 안에는 강태식 회장의 모든 범죄 행각과 아버지 이성호가 살해당하는 순간이 담긴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다. 영상 속에는 아버지가 강태식 회장과 그의 오른팔인 비서실장 최윤혁에게 협박당하고 결국 살해당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하는 강태식 회장의 비열한 웃음소리까지. 이준영은 영상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아버지는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이었다. 우리에겐 빚밖에 없다는 아버지의 말은
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진실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이준영은 아버지의 용기와 희생에 오열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타올랐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고 강태식 회장의 죄를 밝혀내야 한다는 강렬한 복수심에 휩싸였다. 이 금속 상자의 발견은 이준영에게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가난과 빚더미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 수 없었다. 이 상자 안에 담긴 진실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운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며 이 사회에 숨겨진 불의를 바로잡아야 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의 손에 쥐인 USB와 낡은 노트는 그의 유일한 무기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의 심장은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준영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아버지 이성호 씨가 남긴 낡은 괴짝 속에서 발견된 수백억 원대 무기명 채권과 함께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거대한 금융비리에 얽힌 살인이었음이 드러난 순간부터 그의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렸다. 우리에게 빚밖에 없다던 아버지의 말이 사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희생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이준영은 오열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강태식 회장에게 복수하겠다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이준영은 가장 먼저 어머니 박선영 씨를 안심시켰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날마다 시름에 잠겨 건강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준영은 어머니에게 괴짝에서 발견된 수백억 원대 채권의 존재는 알리지 않았다. 그 거대한 비밀이 오히려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만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중요한 것을 남기셨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라고만 말했다. 어머니는 그의 말에 의아해하면서도 아들의 단호한 눈빛에서 알 수 없는 희망을 보았다. 이준영은 아버지의 낡은 노트와 USB에 담긴 증거들을 분석하는 데 몰두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과 강태식 회장의 비리 정황이 빼곡히 나타났다. 아버지는 단순한 금융 분석가를 넘어 천재적인 두뇌로 거대한 금융 범죄의 실체를 꿰뚫어 본 정의로운 투사였다. 그는 아버지의 필체로 된 암호화된 기록들을 해독하며 아버지의 숨겨진 재능과 고독한 싸움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했다. 암호문 속에는 강태식 회장과 그의 비서실장 최윤혁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를 조작하며 심지어 정재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강태식 회장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다. 그는 막강한 권력과 거대한 인맥을 가진 인물이었고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이준영은 고독했다. 그에게는 이런 거대한 악에 맞설 힘도 인맥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싸움에 홀로 맞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때 이준영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오랜 버시자. 과거 아버지와 함께 금융비리를 조사하다 불명예스럽게 은퇴했던 정미숙 기자. 정미숙은 한때 잘 나가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지만 강태식 회장의 압력으로 인해 언론계에서 매장된 인물이었다. 그녀는 지금은 작은 지역 신문사에서 기고 활동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준영은 그녀에게 희미한 희망을 걸었다. 그녀라면 아버지의 진실을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준영은 정미숙 기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의 사무실은 낡고 어두웠으며 책상 위에는 수많은 먼지 쌓인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정미숙은 초췌한 모습으로 그를 맞았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날카로움을 잃은 듯 지쳐 보였다. 이준영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아버지의 노트와 USB에 담긴 증거들을 내밀었다. 정미숙은 이준영의 이야기에 경악했다. 특히 USB에 담긴 강태식 회장과 최윤혁 비서실장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이성호 씨가 살해당하는 순간의 영상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강태식 회장의 비리를 조사하다 알 수 없는 압력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언론계에서 매장당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성호 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럴 수가, 이성호 씨. 그가 그렇게 죽었다니. 내가 그때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그녀는 자신을 자책했다. 정미숙은 이준영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준영 씨, 제가 돕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당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강태식 회장의 죄를 밝혀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빛났다. 그녀는 이준영에게서 이성호 씨의 모습을 보았다. 젊고 강직했던,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웠던 그의 모습을 이준영과 정미숙은 함께 아버지 이성호 씨가 남긴 단서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낡은 노트 속에 암호화된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냈다. 폐기된 서류 캐비닛, 버려진 공장 창고, 그리고 이성호 씨가 자주 가던 낡은 카페의 비밀 공간까지. 그들은 강태식 회장의 불법적인 비자금 거래 내역, 주가 조작 증거,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에게 제공된 뇌물 명단까지 확보했다. 모든 증거는 강태식 회장이 거대한 금융범죄의 배후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했다. 이준영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과 정미숙의 날카로운 탐사보도 능력이 시너지를 발휘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준영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아버지의 복잡한 암호 해독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마지막 단서들까지 찾아냈다. 그는 숨겨진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내고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며 강태식 회장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의 분석 능력은 정미숙을 놀라게 했다. 정미숙은 이준영이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이준영에게서 이성호 씨의 그림자를 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곧 강태식 회장에게 감지되었다. 강태식 회장의 막강한 정보력과 최윤혁 비서실장의 잔혹함은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붙었다. 강태식 회장은 이준영과 정미숙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불안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다. 그는 비서실장 최윤혁에게 지시했다. 최 비서 그놈들을 제거해. 이성호의 아들이라니. 감히 어디서 내 뒤를 캐 그놈들을 영원히 침묵시켜. 최윤혁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과거처럼 교통사고나 자살로 위장하여 이준영과 정미숙을 처리할 작정이었다. 이준영은 최윤혁의 음모를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그림자와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옆에는 정미숙이 든든하게 서 있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고독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강태식 회장의 죄를 밝혀내겠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타올랐다. 그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완전히 깨졌다. 그는 이제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 그 안에는 암호로 된 보물지도가 들어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그는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의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했다. 그는 이제 부모님의 한을 풀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쥐인 아버지의 유품들을 꽉 쥐었다. 그것들은 그의 유일한 무기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이준영의 삶은 이제 숨막히는 추격전의 연속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괴짝 속에서 수백억 원대 무기명 채권과 함께 거대한 금융비리의 증거가 드러난 순간부터 그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제국그룹의 강태식 회장과 그의 냉혈한 비서실장 최윤혁은 아버지 이성호를 살해한 뒤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지만 이제 이준영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그들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이준영은 정미숙 기자와 함께 아버지 이성호가 남긴 단서들을 추적하는 데 전념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낡은 노트 속에 숨겨진 암호들을 해독했고 그 안에서 강태식 회장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의 위치를 찾아냈다. 낡은 창고, 폐기된 서류 캐비닛, 아버지가 자주 가던 낡은 카페의 비밀 공간까지. 그들은 강태식 회장의 불법적인 비자금 거래 내역, 주가 조작 증거,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에게 제공된 뇌물 명단까지 확보했다. 모든 증거는 강태식 회장이 거대한 금융범죄의 배후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했다. 이준영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과 정미숙 기자의 날카로운 탐사보도 능력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잊혀졌던 진실의 파편들을 하나로 엮어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곧 강태식 회장에게 감지되었다. 제국그룹의 막강한 정보력과 최윤혁 비서실장의 잔혹함은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붙었다. 강태식 회장은 이준영과 정미숙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불안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다. 그는 비서실장 최윤혁에게 지시했다. 최 비서 그놈들을 제거해 이성호의 아들이라니 감히 어디서 내 뒤를 캐 그놈들을 영원히 침묵시켜. 최윤혁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과거처럼 교통사고나 자살로 위장하여 이준영과 정미숙을 처리할 작정이었다. 그의 손에 묻은 이성호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듯했다. 최윤혁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노골적이었다. 이준영과 정미숙은 자신들의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를 직감했다. 그들은 은신처를 옮겨 다니며 최윤혁의 추격을 피했지만 그들의 활동은 점점 더 제약을 받았다. 제국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은 경찰과 언론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고립되었다. 정미숙 기자는 과거 강태식 회장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다 알 수 없는 압력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언론계에서 불명예스럽게 매장당해야 했다는 사실을 이준영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제국그룹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준영 씨,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최 비서에게 당할 겁니다. 그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성호 씨처럼 당할 수는 없습니다. 정미숙 기자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강태식 회장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준영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 젊은이가 자신처럼 다시 진실을 위해 싸우다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이준영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그림자와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옆에는 정미숙 기자가 든든하게 서 있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고독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강태식 회장의 죄를 밝혀내겠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타올랐다. 그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완전히 깨졌다. 그는 이제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 그 안에는 암호로 된 보물지도가 들어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그는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의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했다. 그는 이제 부모님의 한을 풀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쥐인 아버지의 유품들, 낡은 노트와 USB를 꽉 쥐었다. 그것들은 그의 유일한 무기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강태식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자신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할 작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시장의 유일한 구원자인 양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의 옆에는 그의 아들이자 제국그룹의 후계자인 강진우가 서 있었다. 강진우는 아버지의 권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오만한 젊은 사업가였다. 그는 언론의 이준영을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폐륜아이자 사채업자에게 쫓기다 미쳐버린 음모론자로 매도하는 기사를 흘리며 이준영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다. 그는 이준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수저일 뿐이라고 비웃었다. 강진우의 비웃음은 이준영의 심장을 찔렀다. 이것이 바로 이준영에게 주어진 극한의 시험파라이었다. 그는 이 거대한 금융범죄 조직과 그 배후의 권력에 홀로 맞서야 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아버지 이성호가 남긴 단서들과 정미숙 기자의 조력, 그리고 그의 뛰어난 분석 능력뿐이었다. 그는 강태식 회장의 기자 회견장이 그들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곳에서 그는 강태식 회장의 모든 비리를 만천해 폭로하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작정이었다. 이준영은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뒤졌다. 그는 아버지의 낡은 추리 소설책 속에 숨겨진 암호가 풀렸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암호가 가리키는 곳을 찾아갔다. 민준의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이준영과 아버지가 어릴 적 자신들만의 비밀 아지트에서 함께 만들었던 추억의 상자였다. 상자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이준영은 상자를 열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초조함이 밀려왔다. 아버지가 이 상자에 뭔가 중요한 것을 숨겨두었을 거야. 그는 직감했다. 정미숙 기자는 상자의 문양을 보고 그것이 시간의 암호임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그 문양이 과거 이성호 씨가 발표하려던 시간역학 이론의 핵심 기구와 유사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준영은 밤을 지사으며 상제에 매달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와의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그들은 늘 함께였다.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수학 문제들,
서로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했던 암호, 그들만의 비밀 아지트,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 그때 이준영의 눈에 낡은 상자 표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작은 낙서가 들어왔다. 그것은 어린 시절 그가 무심코 그렸던 나선형 모양의 그림이었다. 그는 그림 속의 선들이 마치 복잡한 회로도 같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암호였다. 그는 그 암호가 시간의 암호를 해독할 열쇠임을 깨달았다. 이준영은 나선형 그림을 따라 상자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리고는 정미숙 기자가 알려준 시간의 암호 규칙에 따라 특정 부분을 눌렀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의 자물쇠가 풀렸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 이성호의 필체로 사랑하는 아들 준영에게 이 노트를 네가 보고 있다면 아버지는 너를 믿었다. 너만이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우리의 모든 진실은 이 노트와 함께 이 시대의 가장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USB 안에는 강태식 회장의 모든 범죄 행각과 아버지 이성호가 살해당하는 순간이 담긴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다. 영상 속에는 아버지가 강태식 회장과 그의 비서실장 최윤혁에게 협박당하고 결국 살해당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하는 강태식 회장의 비열한 웃음소리까지. 이준영은 영상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아버지는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겐 빛밖에 없다는 아버지의 말은 그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진실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이준영은 아버지의 용기와 희생에 오열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타올랐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강태식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태식 회장의 기자회견은 이미 시작되었다. 시간은 없었다. 이준영은 정미숙 기자에게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와 영상을 보여주었다. 정미숙은 영상을 보고 경악했다. 준영 씨, 이건 엄청난 겁니다. 강태식 회장은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탐사보도 경험 속에서도 이런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꼈다. 이준영은 USB를 품에 품고 정미숙 기자와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강태식 회장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새로운 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오만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들 강진우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들은 진실이 영원히 묻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비열한 미소는 이준영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이준영은 기자회견장 가장 뒤편.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최윤혁 비서실장의 삼엄한 경호를 뚫고 강태식 회장의 연설이 진행되는 메인 스크린에 이 모든 증거를 띄울 계획이었다. 그의 해킹 실력은 뛰어났다. 그는 과거 시스템을 파고드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기회였다. 실패하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홀로 이 거대한 폭풍에 맞서야 했다. 최윤혁 비서실장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강태식 회장의 막강한 권력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준영은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모든 지성과 용기를 끌어모았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이 극한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굳건한 결의로 불타올랐다. 강태식 회장의 기자회견장 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열기를 더해갔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제국그룹의 새로운 금융 프로젝트 조감도가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다. 강태식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청중들의 찬사를 유도했다. 제가 이끄는 제국그룹은 새로운 시대의 금융 혁신을 통해 이 나라의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청중들은 그의 유창한 언변에 감탄하며 우렁찬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의 옆에는 아들 강진우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 누구도 강태식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강당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던 이준영의 손가락이 낡은 노트북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손은 망설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발휘하여 기자회견장의 메인 프로젝터 시스템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기회였다. 삼엄한 경호와 통제된 환경 속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지성과 용기에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했다. 그의 어깨에는 죽은 아버지 이성호의 억울함, 그리고 강태식 회장의 죄를 밝혀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이 놓여 있었다. 강태식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박수갈채를 받는 순간 이준영은 마지막 해킹 코드를 입력했다. 성공. 그의 노트북 화면에 녹색 글자가 번쩍였다. 동시에 강당 스크린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강태식의 금융 프로젝트 조감도가 사라지고 화면에는 붉은색 글씨로 거대한 경고 메시지가 번쩍였다. 경고 제국그룹의 해당 프로젝트는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주가 조작과 살인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 아래에는 강태식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저지른 금융범죄 내역, 불법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정재계 인사들에게 제공한 뇌물 명단이 상세하게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은 강태식 회장의 이름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강태식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여 뒤를 돌아봤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시스템 오류다 오류.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다. 화면에는 강태식 회장과 그의 비서실장 최윤혁이 이준영의 아버지 이성호를 살해하는 순간이 담긴 영상 파일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이성호가 강태식과 최윤혁에게 협박당하고 결국 살해당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하는 강태식의 비열한 웃음소리까지. 그의 냉혈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15년 전의 악몽이 현실이 되어 강당을 덮쳤다. 청중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스크린에 나타난 충격적인 진실에 숨을 멈췄다. 학계 거물들과 언론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노려봤다. 이 모든 것은 강태식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그의 권위는 산산조각 났다. 그가 그토록 쌓아 올린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바로 숨 멎는 순간물이었다. 강태식은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렸고 그의 몸은 미친 듯이 떨렸다. 그가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었던 모든 범죄와 살인 행각이 한 평범한 대학생에 의해 만천에 드러나고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돼. 저것은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믿지 마라.
저놈이 날 모함하는 거야.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연설대 뒤로 숨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그의 눈에는 이준영을 향한 증오와 함께 자신의 파멸을 예감하는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강당 출입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경찰들은 혼란스러운 강당 안에서 강태식을 찾아 나섰다. 강태식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과 수사관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넋나간 표정으로 스크린을 노려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미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이길 수 없는 상대에게 무참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금융제국과 명예는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 자리에 있던 학계 거물들과 언론인들은 경악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존경했던 강태식 회장이 사실은 스승을 배신하고 친구를 살해하고 연구를 강탈한 파렴치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함께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이 역력했다. 강태식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강진호는 아버지의 체포와 모든 비리가 폭로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흙수저. 이준영이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와 제국그룹을 무너뜨린 존재였다는 사실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났고 그의 미래는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무례와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때였다. 강당 뒤편, 가장 눈에 띄지 않던 자리에서 이준영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 이성호의 낡은 노트와 함께 그들의 비밀을 담고 있던 오래된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과거에 지쳐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깊고 단단한 광채를 띠고 있었다. 그는 강태식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억울함이 풀리는 듯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이준영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권위가 담겨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준영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5년 전 억울하게 살해당한 저희 아버지 이성호의 진실과 강태식 회장의 추악한 만행을 밝히기 위해 섰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낡은 노트와 나무 상자를 들어 올렸다. 이 모든 것은 저희 아버지 이성호가 남기신 마지막 유산입니다. 강태식은 저희 아버지의 위대한 금융분석 이론을 강탈하고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사고를 가장한 살인을 저지르고 저를 혼수 상태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함께 강한 울림이 있었다. 이준영은 정미숙 기자를 바라봤다. 정미숙 기자는 강당 맨 앞줄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준영이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어 스스로 운명을 바꾸고 진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에 눈물을 글썽였다. 이준영은 정미숙 기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원망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진실을 향한 굳건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언론의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이준영의 이름은 즉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빚더미 청년, 아버지 살해, 진범 폭로.
천재 금융 분석가의 숨겨진 이론, 아들에 의해 세상에 공개되다라는 헤드라인은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비범한 재능에 열광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 그 안에는 암호로 된 보물 지도가 들어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모든 이들에게 회자되었다. 학술대회장은 환호성과 박수갈채, 그리고 수많은 플래시 세례로 가득 찼다. 절정의 순간 이준영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우정과 정의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증명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빛나는 진실을 향한 숭고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강태식 회장의 기자회견장에서 펼쳐진 진실의 폭로는 전 세계 금융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아버지 이성호의 유품, 낡은 괴짝 속에서 발견된 수백억 원대 무기명 채권과 함께 거대한 금융비리와 살인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뉴스는 모든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제국그룹 강태식 회장, 은밀한 금융비리, 전설적인 금융분석가 이성호. 아들에 의해 억울한 죽음 밝혀져 라는 헤드라인은 충격과 경악을 넘어 사회 전체의 양심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준영의 이름은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영웅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강태식 회장은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후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가 저지른 이성호 살해, 금융비리, 주가 조작, 뇌물 공여 등 수많은 혐의가 이준영이 공개한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모두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금융제국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탐냈던 제국그룹의 명성과 재산은 압류되었고 그의 이름은 재계에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그는 스승의 연구를 강탈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파렴치한 배신자라는 오명과 함께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권력과 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으며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강태식의 오른팔이자 이성호를 살해한 장본인인 비서실장 최윤혁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냉혹하고 잔인한 본성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와 그로 인한 파멸을 후회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준영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힌 효자이자 숨겨진 천재성을 가진 인물로 추앙받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그의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강직함, 그리고 탁월한 분석 능력은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준영의 가장 큰 변화는 그를 가난한 흙수저라고 무시했던 주변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특히 강태식의 아들이자 한때 그를 깔봤던 강진호는 아버지의 몰락과 이준영의 활약을 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준영을 흙수저라고 비웃었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며칠 후 강진호는 이준영을 찾아왔습니다. 이준영은 어머니 박선영 씨를 돌보며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이준영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준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당신 아버지를 그렇게 몰라봤습니다. 제가 당신을 무시하고 비난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이준영은 강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존중에 대한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 씨, 괜찮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길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세요. 이준영의 말은 강진우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강진우는 이준영의 진심에 감격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미숙 기자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준영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녀는 이준영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과 용기에 감탄했고,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언론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탐사보도 전문기자로 복귀하여 제국그룹과 같은 거대 금융범죄 조직에 비리를 뿌리 뽑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이준영을 자신의 평생 파트너로 여기며 깊이 신뢰했습니다. 이준영은 자신의 삶이 이제 새로운 평화를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빛과 그림자 속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능은 빛을 발했고 그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거대한 악을 심판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정의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성호 정의 재단 산하를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이성호의 금융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금융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젊은 인재들이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준영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정신을 계승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고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양심과 용기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박선영 씨는 아들의 활약에 감격하여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빚과 고통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그녀는 다시금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재단 활동을 묵묵히 지원하며 이준영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준영은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정미숙 기자 그리고 김태현 전 형사와 함께 아버지의 낡은 집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천장다락에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다락방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슬픔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준영은 아버지가 남긴 낡은 괴짝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빛바랜 노트와 USB 그리고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영은 아버지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평화와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버지가 남기신 숙제,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아버지는 외로운 싸움을 한 게 아니었어. 아버지의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준영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숙 기자는 이준영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준영 씨, 당신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당신 아버지의 자랑입니다. 김태현 전 형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이준영에게 아픔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었습니다. 이준영의 삶은 이제 진정한 새로운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인 충만함과 존재의 의미가 가득한 평화였습니다. 그의 앞날에는 밝은 빛만이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이준영은 더 이상 우리에게 빚밖에 없다던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신음하던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의를 위한 금융혁신가, 이잠바라라 시대의 등불령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실, 용기,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끈질긴 의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설립한 이성호 정의재단은 금융범죄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어넣었고, 젊은이들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재단의 이름과 철학은 이준영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성호 정의재단은 서울 중심부의 최첨단 빌딩에 자리 잡았습니다. 유리 외벽은 태양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그 안에서는 수많은 변호사, 심리학자, 금융 전문가들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영의 사무실은 재단의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와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늘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 이성호의 낡은 노트와 함께 그들의 비밀을 담고 있던 오래된 USB가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쓸쓸함이나 번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과 평화, 그리고 끝없는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준영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단순히 금융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정의는 숨겨지지 않는다 는 아버지의 신념을 계승하여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비리를 감시하는 새로운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젊은 인재들이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의 강연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동료이자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벗이자 이제는 민준재단의 상임이사인 정미숙 기자는 이준영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준영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이준영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대외 활동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김태현 전 형사는 이제 경찰청의 금융범죄 특별수사팀을 이끄는 베테랑 형사이자 민준재단의 비공식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준영과 함께 거대 금융범죄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전념했고, 이준영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을 누구보다 신뢰했습니다. 그는 이준영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그의 뒤를 묵묵히 지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김태현은 이준영을 자신의 평생 파트너로 여기며 깊이 신뢰했습니다. 강호준 회장과 최윤혁 비서실장은 감옥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쓸쓸한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뉴스에서 보도되는 이준영의 성공과 민준재단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죄책감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강진우, 강호준의 아들이자 한때 오만했던 젊은 사업가는 아버지의 몰락 이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준영의 활약을 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이준영을 흙수저라고 비웃었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민준재단에 소액을 기부하거나 재단의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겸손하고 성실한 삶을 살며 조용히 속죄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이준영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준영의 개인적인 삶 또한 풍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능은 빛을 발했고 그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거대한 악을 심판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정의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박선영 씨는 아들의 활약에 감격하여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빚과 고통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그녀는 다시금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재단 활동을 묵묵히 지원하며 이준영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웃들에게 이준영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이성호 정의재단에서 제1회 금융, 윤리 및 투명성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금융 전문가, 학자, 그리고 사회운동가들이 모여 금융범죄 예방과 윤리적인 시장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준영은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비극적인 사건을 담담하고도 강렬하게 이야기하며 금융 투명성과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양심과 용기에 있습니다. 제 아버지 이성호는 저에게 그 진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정신은 이 포럼을 통해 다시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모든 청중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의 메시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이준영은 어머니 박선영 씨, 정미숙 기자, 그리고 김태현 전 형사와 함께 아버지의 낡은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들은 천장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다락방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슬픔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준영은 아버지가 남긴 낡은 괴짝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빛바랜 노트와 USB, 그리고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영은 아버지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평화와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버지가 남기신 숙제,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외로운 싸움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용기 덕분에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준영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선영 씨는 이준영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내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너는 내 아버지의 진정한 계승자다. 김태현 전 형사는 묵묵히 그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이준영에게 아픔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었습니다. 이준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는 뭉게뭉게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고 도시의 활기찬 소음은 마치 평화로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머니가, 그리고 멀리서는 정미숙 기자와 김태현 전 형사가, 재단의 직원들이, 그리고 이 사회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각자의 삶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한 폭풍 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와 함께 끝없는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 찬 두 번째 봄 8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에겐 빛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가신 후 천장다락에서 발견된 것은 수백억 대 무기명 채권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재생될 용기와 정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